제112화 혼담 거절. 제1장 업성에 있던 조조는 유비가 스스로 한중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노했다. 돗자리나 짜던 놈이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내 맹세코 그를 없애리라. 그리고는 즉시 명령을 하달했다. 전국의 군사를 몽땅 일으키라. 서천과 동천으로 가서 한중왕과 자웅을 겨루리라. 그러자 한 사람이 반열에서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가냈다. 대왕께서는 한때의 노여움 때문에 몸소 수고로이 먼 길로 정벌을 떠나시면 아니되옵니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나이다. 활에 화살을 먹일 필요도 없이 유비는 촉당해서 저절로 그 활을 입게 될 것이옵니다. 그의 군사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단지 한 장수만 보내 정벌하셔도 능히 성공할 수 있나이다. 조조가 보니 그는 바로 중달 사마이였다. 조조가 기뻐하며 물었다. 그래, 중달에게 무슨 좋은 생각이 있는가? 강동의 송건은 누이를 유비에게 시집 보냈다가 다시 몰래 데려갔고 유비가 또 형주를 전과한 채 돌려주지 아니하자 피차 원망하며 이를 갈고 있나이다.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 차출하여 서신을 가지고 동으로 가서 송건을 달래도록 하소서.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빼앗게 하면 유비는 반드시 서천과 동천의 군사를 몰고 나와 형주를 구하려 들 것이옵니다. 그때 대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한중을 공격하시면 유비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구원할 수 없게 되어 틀림없이 그 형세가 위태로워질 것이옵니다. 사마이의 계책에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편지를 써서 백령 만총을 사자로 삼아 보냈다. 만총은 손권을 만나기 위해 밤을 도와 강동으로 달려갔다. 손권은 만총이 온다는 보고를 받고 모사들과 상의했다. 장소가 나서 말했다. 위나라와 동호는 본래 원수진 일이 없는데 지난날 제갈량의 말을 들었다가 두 집안이 몇 년째 전쟁을 벌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만백령은 분명 강화의 뜻을 가지고 오는 것일 터이니 예를 갖추어 맞이하십시오. 알겠소. 손권은 그 말을 따랐다. 이윽고 만총이 도착하자 여러 모사가 그를 영접하여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인사를 마치자 손권은 만총을 국빈의 예로 극진히 대접했다. 만총은 조조의 편지를 올리며 말했다. 동호와 위나라는 원래 원수진 일이 없는데 모두 유비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왕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신 까닭은 장군께서 형주로 진격하시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위왕께서는 병력을 이끌고 한천으로 오시어 앞뒤에서 협공하시겠다고 약조하셨습니다. 유비를 무찌른 다음에는 그 땅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서로 침범치 아니할 것을 맹세할 것입니다. 손권이 읽은 편지의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이에 연회를 베풀어 만총을 잘 대접하고 객관으로 보내 쉬게 한 다음 여러 모사들을 불러 상의했다. 그러자 고웅이 말했다. 비록 변명의 말이긴 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총을 돌려보내 조조와 앞뒤에서 공격하기로 약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강 건너로 보내 관운장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십시오.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갈근의 생각은 달랐다. 제가 듣자니 운장은 형주로 온 뒤 유비가 아내를 얻어주어 먼저 아들을 낳고 다음에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 딸이 아직 어려 정혼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즉 제가 가서 주공의 아드님과 혼인을 맺자고 청해보고 싶습니다. 만일 운장이 기꺼이 허락한다면 즉시 운장과 계책을 의논하여 조조를 함께 무찌르고 만일 운장이 내키지 않아 하면 조조를 도와 형주를 빼앗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아주 좋은 계책이요. 손권은 그 계책을 취했다. 이에 만총을 허도로 돌려보낸 다음 제갈근을 사자로 삼아 형주로 보냈다. 제갈근은 성 안으로 들어가 운장 관우를 만났다. 예를 마치자 관우가 물었다. 자유께서는 무슨 일로 오셨소? 이에 제갈근이 웃음을 띠며 말했다. 두 집안의 우호 관계를 맺어주려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우호 관계를 맺는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오? 실은 우리 주인 오후께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매우 총명합니다. 듣자니 장군께도 따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하여 특별히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두 집안이 우호 관계를 맺고 힘을 합쳐 조조를 무찌른다면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니 군우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관우는 버럭 화를 냈다. 범의 딸을 어찌 걔의 아들에게 시집 보낸단 말인가? 내 아우의 체면을 보지 아니하였다면 당장 내 목을 베었으리라. 다시는 여러 말 말라. 그리고는 좌우를 불러 그를 쫓아냈다. 뛰어난 무술과 용맹에 기초한 자신감이
스스로를 호랑이로 비유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호를 다스리고 있는 손권을 개로 비유한 것은 정도가 심했다. 관우는 왜 그렇게까지 오만하게 굴었던 것일까? 미천한 신분에서 사대부로 출세한 장비는 자기도 그 일원이 된 사대부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하층민에 대해서만 오만한 태도를 보였으나 관우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그는 자기도 그 일원이 된 사대부에 대해서는 때로 이상할 정도의 오만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도 문제였다. 지난날 제갈량은 북으로 조조를 막고 동으로 손권과 화친하라는 뜻의 북거조조, 동화손권이란 8글자를 써준 일이 있는데 춘추자전 을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학식도 있고 군사적 감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관우가 실제 맥락에서는 손권과의 화친이나 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관우의 이 같은 정치적 무감각은 뒤에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된다. 관우에게 쫓겨난 제갈근은 머리를 감싸 안고 도망치듯 돌아왔다. 오후를 뵙자 감히 숨기지 못하고 관우가 말한 것을 사실대로 고했다. 이야기를 들은 손권은 크게 노했다. 어찌 그리 무례하단 말이냐? 그리고는 곧 장소 등 문무관원을 불러들여 형주를 칠 방책을 의논했다. 그러자 보질이 말했다. 조조가 오랫동안 한 나라를 찬탈하고 싶으면서도 그리하지 못한 것은 유비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자를 보내 동호에게 군사를 일으켜 총나라를 치라는 것은 재앙을 동호에 떠넘기려는 수작입니다. 나 역시 형주를 빼앗으려고 벼른 지 오래요. 손권이 말하자 보질이 계책을 내놓았다. 지금 저희는 양양과 번성에 주둔해 있습니다. 그곳엔 장강의 험난함도 없으니 얼마든지 형주를 육로로 공격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공격하지 아니하고 주공께 군사를 움직이라 하는 것일까요? 이것만 보아도 그의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허도로 사자를 보내 조조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조인이 먼저 군사를 일으켜 육로로 형주를 공격하라는 영을 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운장은 반드시 형주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번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만일 운장이 움직이거든 주공께서 장수를 한 사람 몰래 보내 공격하면 형주를 일거에 함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은 그 의견을 따랐다. 즉시 사자를 강 건너 조조에게로 보내 편지를 전하게 하고 이에 관한 일을 말하게 했다. 이를 들은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사자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즉시 만총을 번성으로 파견하여 참모관으로 하여금 조인을 도와 군사 출동을 상의하도록 했다. 그러는 한편 동호로 경문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수로로 형주를 공격하라는 영을 내렸다. 제2장 한편 한중왕 유비는 위원에게 군마를 맡겨 동천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자신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성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대궐을 짓고 관사를 설치하게 했고 성도에서 백수까지 400여 곳의 관사와 역참을 세워 교통이 편리하도록 했다. 또 널리 군량과 말먹이 풀을 비축하고 병장기를 많이 만들어 장차 중원으로의 진격을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작 하나가 달려와서 급한 소식을 전했다. 조조가 동호와 손잡고 형주를 치려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은 유비는 급히 제갈량을 불러들였다. 조조가 동호와 손잡고 형주를 친다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가 이런 계책을 쓸 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호에도 모사들이 꽤 많으니 틀림없이 조조로 하여금 조인에게 먼저 군사를 움직이라는 영을 내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여야 되겠소? 즉시 사자를 보내 운장에게 첩지를 전하게 하소서. 먼저 군사를 일으켜 번성을 취하고 적군의 간담을 서늘케 하면 자연 와해될 것입니다. 한중왕은 크게 기뻐하며 전부 삼아 비시를 사자로 삼아 첩지를 받들고 형주로 가게 했다. 성도에서 사자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자 관우는 성 밖까지 나가 그를 맞아들였다. 관사에 도착한 뒤 관우가 비시에게 물었다. 한중왕께서는 내게 무슨 벼슬을 내리셨소? 오대장의 우두머리입니다. 오호대장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오? 관장군을 비롯하여 장비 좋은 마초 황충 등 5장군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관우는 버럭 화를 냈다. 익덕은 내 아우이고 맹기는 대를 이어온 명문 출신이며 자룡은 오랫동안 우리 형님을 따라다녔으니 내 아우나 진배 없소. 그러니 지위가 나와 같아도 괜찮지만 황충은 대체 어떤 자이기에 나와 같은 줄에 선단 말이오. 대장부가 그런 늙은 병졸과 같은 대오에 설 수는 없소이다. 그리고는 끝내 인수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비시가 웃으면서 말했다. 장군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옛날 소아나 조참은 한고조와 함께 거사하여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한신은 단지 초나라에서 망명해온 장수였을 뿐입니다. 그 뒤 한신의 지위가 왕에 이르러 소아나 조참의 윗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소아나 조참이 이것 때문에 원망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한중왕이 비록 오호대장에 봉하였다고 하나 장군과는 형제의 의리가 있어 한 몸처럼 보고 있습니다. 장군이 바로 한중왕이고 한중왕이 바로 장군인 것이지요. 어찌 여느 사람들과 같겠습니까? 장군께서는 한중왕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 있으니 마땅히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고 화와 복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벼슬의 높낮이를 따지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니 장군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우는 크게 깨닫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내가 어리석었소이다. 그대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큰일을 그르칠 뻔하였소. 그리고는 삼가 엎드려 인수를 받았다. 비시는 그제서야 왕의 교지를 꺼내 관우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번성을 공격하라는 명을 전했다. 이에 관우는 즉시 부사인을 선봉장으로 삼고 미방을 부장으로 삼아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주성 밖에 주둔토록 했다. 그러는 한편 성 안에는 잔치를 베풀어 성도에서 온 비시를 정중히 대접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이경 무렵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성막 군령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관우는 서둘러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올랐다. 성 밖으로 나가보니 바로 부사인과 미방이 술을 마시다가 군막에 실화를 하여 그 불길이 화포로 옮겨 붙은 것이었다. 화포 주변에 있던 유황과 염초가 터지는 바람에 온 군영이 흔들리면서 무기와 군량, 말먹이 풀 등이 모두 불태워졌다. 관우는 군사를 이끌고 불길을 잡으려고 애썼으나 타오른 불길은 사경이나 되어서야 겨우 꺼졌다. 관우는 성으로 들어오자 부사인과 미방을 꾸짖었다. 나는 너희 두 사람을 선봉장으로 삼았는데 군사를 출동시키기도 전에 그 많은 무기와 군량, 말먹이 풀이 다 불타 없어졌을 뿐 아니라 화포가 터져 휘하의 군마까지 죽었다. 이처럼 일을 그르친 너희 두 사람을 어디다 쓰겠느냐? 그리고는 두 사람을 끌어내어 목을 베라고 호통쳤다. 그러자 옆에 있던 비시가 말렸다. 아직 출병도 하기 전에 대장부터 죽인다면 군에 이로울 게 없습니다. 잠시 그들의 죄를 접어두십시오. 그래도 노여움이 가시지 않은 관우가 두 사람을 크게 꾸짖었다. 내 비사마의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 두 사람의 목을 베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무사를 불러 두 사람에게 각각 40대씩 매질을 하라고 일렀다. 그는 선봉장의 인수를 거둔 다음 벌로 미방은 남군을 지키고 부사인은 공안군을 지키도록 하면서 다시 다짐을 두었다.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두 가지 죄를 함께 물을 터이니 그리 알라. 두 사람은 창피한 생각에 얼굴이 벌개져 예의하며 물러났다. 출정에 앞서 일어난 불길한 실화 사건이었다. 그러나 미신을 믿지 않는 관우는 심기일전하여 부사인과 미방을 대신하여 유화를 선봉장으로 삼고 수양아들 관평을 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은 중군을 거느리고 마량과 이적을 참모로 삼아 일동이 함께 전진키로 했다. 그런데 길을 떠나기에 앞서 호화의 아들 호반이 형주로 와서 관우에게 투항했다. 관우는 형주 태수의 종사로 있다가 지난날 자신을 구해준 정을 생각하여 호반을 심히 아꼈다. 그래서 성도로 돌아가는 비시를 따라 들어가 한중왕을 뵙고 벼슬을 받으라고 했다. 이에 비시는 관우와 작별한 뒤 호반을 데리고 서촉으로 돌아갔다. 출정하는 날 관우는 숫자 깃발에 제사를 지낸 다음 군막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갑자기 소만한 시커먼 멧돼지가 군막 안으로 뛰어들더니 곧장 자신의 발을 물었다. 관우는 크게 노에 칼을 뽑아 내리쳤는데 그 소리가 마치 비단을 찢는 것 같았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왼쪽 발에 욱신욱신하는 통증이 느껴졌다. 관우는 마음이 꺼림칙하여 아들 관평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구나. 그러자 관평이 말했다. 돼지 또한 용상입니다. 용이 발에 붙었다면 하늘 높이 오른다는 뜻이니 언짢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관우는 여러 관리를 군막 앞에 불러놓고 꿈자리를 들려주며 무슨 징조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부고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관우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대장부의 나이가 육순에 가까운데 오늘 죽는다 하여도 무슨 유감이 있으랴. 관우는 갑자기 죽는다는 말을 했다.
왜 그랬을까? 발이 심하게 아팠던 것이 한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꿈속에서 돼지에게 물렸다고 발이 아팠을 리는 만무하고 실은 발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었을 가능성이 높다. 통증의 원인은 혹 통풍이 아니었을까? 엄지발가락 관절이나 발뒤꿈치 같은 데에 잘 생기는 통풍은 수많은 유리 조각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한다. 농축된 요산의 결정체가 아주가는 유리 조각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형주의 책임자로 부임한 이래 관우는 술과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 체내에 과도한 요산이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이 생겨 자신의 몸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죽는다는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니었을까. 측근들과 그런 말을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사자가 도착하여 한중왕의 교지를 전했다. 관우에게 전장군을 제수하고 생사여탈의 전권을 상징하는 부절과 도끼를 내려 형주의 9개 군을 통할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관우가 명을 받는 절차를 끝내자 관원들은 모두 절을 올리며 축하했다. 이것만 보아도 절용의 상서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절용이란 멧돼지를 용의 일종으로 파악했기에 돼지용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말이었다. 그래, 상서로운 징조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관우는 마침내 군사를 움직여 양양으로 향하는 대로를 따라 진군했다. 제3장 이때 조이는 번성에 있다가 관우가 몸소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보고를 듣고 크게 놀랐다. 자신이 없는지 나가 싸우려 하기보다는 들어앉아서 성만 굳게 지키려고 들었다. 이를 보다 못한 부장 적원이 나가 싸울 것을 주장했다. 지금 위왕께서는 장군께서 동호와 만나 형주를 취하라는 영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저들이 제 발로 죽으러 온 것인데 어찌하여 피하기만 하십니까? 그러나 참모 만총은 말렸다. 나는 평소부터 관우를 알고 있는데 그는 용맹할 뿐 아니라 지략도 있습니다. 가벼이 대적해서는 아니 되니 굳게 지키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자 사납고 날랜 장수로 알려진 하우존이 문신인 만총을 공격했다. 그런 말은 서생들이나 하는 것이지요. 물이 밀려오면 흙으로 막고 장수가 이르면 군사로 막으라는 말도 못 들으셨습니까? 이제 아군은 편안히 앉아 힘을 비축하면서 먼 길을 오느라 필요한 적을 맞는 이 일대로의 형국이니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조이는 그 말에 따라 만총에게 번성을 지키라 하고 자신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관우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 관우는 조조군이 온 것을 알고 관평과 요하 두 장수를 불렀다. 두 장수는 관우가 일러준 계책을 받고 물러갔다. 그들은 조조군과 마주보고 둥그렇게 진을 쳤다. 먼저 요하가 말을 타고 나가 싸움을 걸자 적원이 맞으러 나왔다. 두 장수가 어울려 싸운 지 얼마 안 되어 요하가 패한 채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적원이 뒤쫓으며 닥치는 대로 죽임으로 형주의 군사는 20리나 후퇴했다. 다음날 형주의 군사는 다시 와서 싸움을 걸었다. 하우존과 적원이 일제히 달려나가 대적하니 형주의 군사는 또다시 패에 달아났다. 이에 20여리를 뒤쫓으며 죽이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함성이 진동하며 북소리 나팔소리가 울려 펴졌다. 조이는 선발대에 급히 회군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뒤에서 관평과 요하가 신속히 덮쳐오니 조조군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조이는 계략에 빠진 것을 알고 먼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양양을 향해 나는 듯이 달아났다. 성에서 몇 리쯤 떨어진 곳까지 달려가자 수놓은 깃발을 펄럭이며 관우가 말을 세운 채 길을 막고 있었다. 조이는 마음이 떨리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감히 싸울 생각도 못하고 양양으로 향하는 곁길로 달아났다. 관우는 굳이 그를 뒤쫓지는 않았다. 잠시 후 군사를 이끌고 도착한 하우조는 관우를 보더니 호기롭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어찌 상대가 되겠는가. 관우의 칼이 번쩍하고 허공을 가르는가 싶더니 달려들던 하우조는 단일압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를 본 적원은 얼른 달아났다. 그러나 관평이 뒤쫓아가 단칼에 그를 죽이고 기세를 몰아 추격하며 죽이자 갈데가 없어진 조조의 군사들은 양강에 빠져 태반이 익사하고 말았다. 조이는 어쩔 수 없이 번성으로 후퇴하여 성만 지켰다. 관우는 양양을 점령한 뒤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고 백성들을 위무했다. 그러자 수군사마 왕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장군께서는 북소리 한 번에 양양을 함락하셨습니다. 이에 조조군이 혼나기는 하였습니다만 제 어리석은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동호의 여몽은 육구의 군사를 주둔하여 형주를 주워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만일 그가 군사를 이끌고 곧장 형주로 공격해오면 어찌하시렵니까? 관우가 말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였네. 그러니 자네가 어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게. 각 연안을 따라 2, 30리마다 높은 언덕을 골라 그곳에 봉화대를 설치하고 각 봉화대마다 군사 50명씩을 두어 지키도록 하게. 만일 동호군이 강을 건너오면 밤에는 불을 밝혀 알리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 올려 신호토록 하게.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적을 격퇴할 터이니. 왕보가 말했다. 미방과 부사인이 두 곳의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으나 힘을 다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따로 보내 형주를 총독해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이미 치중 반준을 보내 지키라 하였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치중이란 차석보좌관에 해당하는 벼슬 이름이었다. 그러자 왕보가 반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주는 평소 시샘이 많고 이익을 좋아하여 그런 임무를 맡길 인물이 못 됩니다. 군전도독 양료관 조르를 대신 보내시지요. 조르는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정직한 인물이니 그를 쓰신다면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료관이란 군량과 말먹이풀 등의 군수품을 관리하는 금일의 병참 책임관에 해당하는 자리다. 나도 평소부터 반준의 사람됨은 잘 알고 있네. 그러나 이미 정해 보냈으니 다시 바꿀 필요는 없네. 조르는 지금 군량과 말먹이풀의 일을 맡고 있는데 이 역시 중요한 일이니 자네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봉화대나 싸우러 가게. 관우는 왕보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왕보는 불만스러운 마음이면서도 일단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관우는 양강을 건너 번성을 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 관평을 불러 영을 내렸다. 번성을 치러 간다. 배를 많이 준비하라. 제4장. 한편 하우존과 적원 두 장수를 잃고 번성으로 후퇴한 조이는 그곳을 지키면서 만총에게 말했다. 공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가 군사와 장수를 잃고 양양마저 빼앗겼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만총이 신중한 얼굴로 말했다. 현재로서는 번성을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우는 범 같은 장수인데다가 지모도 뛰어나서 결코 가벼이 대적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이 달려들어와 보고했다. 관우가 강을 건너 번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인이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라 하자 만총이 강조했다. 굳게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부하 장수 여상이 떨쳐 일어서며 말했다. 굳게 지키는 수밖에 없다니요. 제게 몇 천만 내주십시오. 그러면 쳐들어오는 적군을 양강 안에서 막아내겠습니다. 아니돼요. 만총이 만류하자 여상이 발끈했다. 당신들 문과는 굳게 지키기만 하라는데 그러면 적은 언제 물리친단 말이오. 병법의 군사가 반쯤 건너면 치라고 한 말도 듣지 못하였소? 지금 관우가 양강을 반쯤 건너오고 있는데 어찌 공격하지 아니한단 말이오. 만일 적이 성 및 해자까지 다가오면 그때는 급히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을게요. 여상의 말을 들은 조이는 마음이 다시 그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만총이 말리는데도 여상에게 2천 군사를 내주며 번성을 나가 적과 싸우라는 영을 내렸다. 여상이 군사를 이끌고 강억 위에 이르니 앞쪽 수놓은 깃발이 펄럭이는 곳에 관우가 청룡도를 비껴들고 나와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상은 즉시 달려나가 싸우고 싶었다. 그러나 뒤에 있던 군사들이 관우에 범접할 수 없는 위세와 늠름한 모습을 보더니 싸워볼 생각도 않고 먼저 달아났다. 여상이 멈추라고 호통을 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 틈을 타 관우가 닥치는 대로 죽이며 덮치자 조조군은 크게 밀리며 기마병과 보병의 태반을 잃었다. 겨우 목숨을 건진 패잔병들만이 번성으로 쫓겨 들어갔을 뿐이다. 여상의 호언장담에 혹시나 했던 조이는 급히 사람을 차출하여 구원을 청하도록 했다. 이에 사자는 밤을 도와 장안으로 달려가서 조조에게 편지를 올리며 말했다. 운장이 양양을 함락하고 현재 번성을 해왔사 사태가 몹시 급박합니다. 대장을 먼저 보내 번성을 구원해 주소서. 편지의 내용도 대략 그와 같았다. 조조는 편지를 바닥에 내던지며 그곳에 모여있던 부하 중 한 사람에게 눈길을 보냈다. 그대가 가서 번성의 포위를 풀어주거라. 예, 명을 받들겠나이다. 지목을 받은 장수가 큰 소리로 답하며 나서는데 보니 바로 우금이었다. 하오나 제게 선봉장 한 사람을 붙여주소서. 그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우금의 요청에 조조가 다시 여러 장수를 둘러보며 물었다. 누가 선봉장이 되겠는가? 그러자 한 사람이 자리를 떨치며 일어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견마지로를 다하여 관우를 사로잡아다 휘하에 바치겠나이다. 이에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소리나는 쪽으로 쏠렸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